계속해서 챕터 13 규율 없는 군대로 시작합니다. 조선 정부의 공식 목록에서 나는 조선의 독자적인 군대의 인원이 120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오늘날 서울이나 아침 노을의 나라 어느 곳에도 조선 병사는 한 명도 없다. 수도의 의수 근무와 왕궁의 감시 근무는 일본 군대가 맡고 있고 왕과 정부 전체는 일본인들의 포로다. 일왕의 사신이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120만 명의 군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삼정문란이 생각이 납니다. 병사들의 명부를 작성하는 일은 아주 수지가 좋은 장사다.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군요. 고급 관리에게 돈을 주고 하급 관리가 된 사람이 뇌물 주고 이제 관리가 됐습니다. 하급 관리가 병사들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관장구역의 도시와 마을을 매년 순시할 때면 얼마를 주면 이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3 내지 5천냥 정도였답니다. 돈 벌겠죠? 1886년 조선 군대는 새로 조직되었다. 조선 군대는 오직 포병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것이 병사들에 의해 이미 다 팔린 상태였다. 뭐가? 쓸만한 무기가. 병사들의 자질은 대단히 훌륭해서 또 병사들은 또 훌륭합니다. 중국 병사들보다 훨씬 나으며 난쟁이처럼 작은 일본인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참 사람은 뛰어난데 이렇습니다. 그러니 참 군대가 이러니 뭐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 초 조선군은 자신의 나라 안에서 반란군에 쫓겨 달아났고 일본군이 7월 말 왕궁을 점거했을 때에도 달아났다. 8,000명의 병사들은 아무런 주의를 받지 못한 채 지푸라기처럼 흩어졌고 그 결과로 지금은 일본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이때의 조선의 상황,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이 나라를 세웠고 그 기반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 부국강병을 열심히 이뤘죠. 상당한 성과를 이뤘죠. 그래서 기업인들 열심히 일을 했고 기업을 키웠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중산층도 많이 생겼고요. 이러한 체제가 만약에 바뀌어서 다른 체제로 간다면 기업인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기업인들이 일을 안 하고 또 어떤 자유 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경쟁력도 길러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해왔습니다만은 뭐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이제 일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하긴 했었으면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해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체제가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틀림없이 이 조선 말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권력자에게 아는 사람 밀어줘서 저기 산업 뭐 주고 뇌물 받고 또 지금의 그 중국 공산당들이 하듯이 이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개발 이런 거 있을 때 공무원들이 다 개입이 되고 아마 공무원이 부자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부정부패는 뭐 거기에 이제 물론이죠. 나라의 그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 문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우리나라가 제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인지,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만큼이나 살 수 있을 것인지. 조선에 온 영국 사신단에 1894년 런던의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 이 나라의 모든 관직은 뇌물을 통해 구해야 하며 귀족의 손에 달려있다. 가장 보잘것없는 관직만이 귀족 계급이 아닌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것도 일종의 세습 귀족인 양반의 일원일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인들은 부를 획득하고 자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부를 가지고 관직을 사서 귀족층의 반열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고요. 중앙정부는 대체로 그러한 봉기가 해당 관리의 부적합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해 면직시킨다. 조병갑을 면직시켰죠, 일단은. 그리고 백성들이 왜 봉기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들의 자리는 곧 다른 지원자에게 팔린다. 다른 지원자는 잘할까요? 1890년대까지 관직은 2년 또는 3년 단위로 팔렸다. 이 기간이 끝나면 지역의 모든 관리는 관찰사에 의해 새로운 관리로 대체되었다. 물러나는 관리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거대하고 강력한 귀족 가문인 민씨 일가가 속해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파가 임기를 1년으로 줄이자 관리들은 과거에 2, 3년간 해먹은 것을 1년 동안에 마쳐야 했다. 참... 바로 이러한 조치가 지난해인 1894년 초에 일어났던 대규모 봉기를 일으킨 계기가 됐다. 동학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이처럼 부실하게 경영되고 있는 것이 왕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는 왕이 1895년 7월 8일자 조선의 관보에 싣게 한 성명서에서 짐작할 수 있다. 나의 생각과 뜻은 밤낮으로 백성과 국가의 안녕을 향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도처에서 나는 몰락과 가난을 목격하고 있다. 백성들은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커다란 짐이다. 왜냐하면 나는 선조들이 온 길을 이어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참 슬픈 일입니다. 법질서가 혼란을 겪게 되었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상벌은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고 거짓말과 위조가 판을 치고 있다. 재정 담당 부서와 군사 담당 부서에서는 주도적인 원칙이 무시되고 있고 관리들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모든 것이 퇴보하고 무너지고 있다. 관리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위 관리들조차도 더러운 소유욕을 보이고 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특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법치입니다. 법치. 법이 엿장수 마음대로이면 뭐 끝난 겁니다. 혁명 지도자의 선언, 이 혁명은 동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관대해야 하며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고향과 법이 이러한 가르침에 기반을 두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주인인 우리의 왕은 관대하고 공평하며 자비롭다. 천지신명이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직하고 근면한 신하들이 그를 보좌했다면 우리는 요순의 덕치와 문제 경제시대의 치세를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를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을 훔치고 있는 현재의 장관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우리 임금의 지혜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임금께는 우리의 소망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호소하면 이들은 우리가 사악하고 무지하며 불성실하다고 치부하며 우리의 호소를 물리친다. 왕좌 가까이에는
충성스러운 관리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무지하다. 따라서 우리 백성들은 불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날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며 매일 정부의 포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때의 상황을, 백성들의 심정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세계 정세라든지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데 대한 인식이야 있었겠습니까만은, 아직도 이제 여순의 덕치, 문제, 경제, 치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보면요, 참으로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조선의 백성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는 분노의 소리를 듣는다. 주인과 종 사이에 진정성이나 신뢰라고는 없다.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운명은 마땅히 그러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짐이다. 관자는 사람들 사이와 사회의 불화가 만연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 사태는 옛날보다 더 심각하다. 장관들은 나라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부를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시험장은 수입이 짭짤한 사업이 되었고 관직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관리들은 왕조의 금고를 채우는 대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다. 그 결과 나라는 부채로 허덕이고 있다. 우리의 팔도는 고기와 생선을 빼앗겼고 백성은 비참한 지경에 있다. 매수와 온갖 종류의 타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처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이유다. 백성들은 박탄 직전이며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흐르고 나중에 고종도 결국은 일제시대 내내 총독부로부터 거의 총독부 예산이 한 4천만 엔 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150만 엔, 후반에는 180만 엔까지 이 왕가를 위해서 총독부에서 지출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국방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부 예산에, 총독부 예산에서 이 왕가한테 먹고 살도록 준 것이죠. 지경이 이제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왕가도 살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총독부에서 나라 넘기고 총독부에서 이제 받아먹고 사는 것이죠. 그게 46년 해방되고 나서도 1년 더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끊겼을 때 이제 생활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슬퍼했다고 그럽니다. 그 왕가에 있는 사람들도가. 우리는 무지한 농사꾼일 뿐이다. 하지만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수천 명에 달하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로 협의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기꺼이 희생하고 우리의 군주인 임금이 나라와 백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함께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다. 어려운 날들이 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각자 하던 일을 평화롭게 계속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대들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대들을 위해 싸울 것이며 그대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대들의 행운을 빈다. 임금께서 만수무하시기를. 이 여행가도 망국의 책임은 귀족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들은 기꺼이 민씨 가문이나 김씨 가문의 양자가 된다. 이제 곧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그 대둔산 그 절벽에 올라가서 최후까지 있다가 절벽 뒤쪽에서 올라와서 공격하는 일본군에 버티지 못하고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동학 농민 운동에 가담했던, 그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뼈가 부서지고 그렇게 죽어갔던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에는 소규모 당파 외에 두 개의 커다란 정치적 당파가 존재한다.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국 친화적인 보수파와 일본인들에게 아양을 떠는 자유주의적 개혁파가 대립한다. 일본이 진군하기 전 여러 해 동안 보수파의 주축이 된 것은 탐욕스럽고 무분별한 민씨 가문으로 왕비도 민씨 가문 출신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이 가문 사람들을 귀양 보내도록 하고 전체 부실 경영의 진정한 원인인 왕비를 내쫓도록 왕에게 강요하는 것이었다. 하하. 대원군은 민씨 가문을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도 적대적이었다. 또한 모든 외국인을 증오해서 기독교도들을 박해했으며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이들 수천 명을 고문하고 처형했다. 지금의 왕이 성인이 되었을 때 몇 나라가 조선을 상대로 통상조약과 평화조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조선을 보국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은 이후로 조선에 정주하며 무역활동을 하는 유럽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자신들이 보상해야 할까 봐 두려워했다. 따라서 대원군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다. 압송하죠. 정치 사회적인 상황 계속됩니다. 1882년 제물포에 수천 명의 중국군을 태운 함대가 사신단을 보호하기 위해 정박했다. 이 군대는 서울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사신은 공손하지만 긴박하게 대원군에게 와서 제물포의 함대를 시찰하도록 청했다. 왕의 아버지는 망설였다. 그는 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중국 친위 의당대에 대한 배려에서 자발적으로 제물포로 가는 것을 마지못해 승낙했다. 시찰을 위해 중국배에 올라타자마자 닻을 올린 배는 텐진으로 출발했다. 대원군은 텐진에서 다시 베이징으로 호송되었고 4년간이나 유폐되었다. 이모군란과 대원군 압송. 그는 조선의 정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에 있는 중국 공관의 감시를 받는 생활을 수용하기로 맹세한 후에야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이처럼 불행한 전체 시스템 위에는 마치 저주라도 쓰여있는 것 같다. 오랜 관리에 따라 내시와 수백 명의 시동, 왕의 주변에서 시중드는 자들을 봉급을 전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왕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며 대신들이 자신들의 봉급을 지불하도록 한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노동자로부터 최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착취를 당한다. 인삼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 중 하나다. 그런데 인삼 재배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선의 왕이다. 왕은 상당 금액을 받고 그 대가로 상인협의회의 수출 독점권을 양도했다. 기타 조선인의 오락, 조선의 경축일, 서울 산책, 여성들의 삶, 교육제도와 지리인식, 종교관, 조선의 치료약과 병자 간호, 장례의식과 조상숭배, 재판 절차, 감옥 그리고 고문, 조선의 독특한 점들, 조선의 유럽인, 제물포나들이 조선 팔도에 대해서도 또 쭉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해놨고요. 산업은 어땠고 토산품은 어땠고 러시아의 관심과 원산, 그래서 그 러일 전쟁의 반초가 되는 그 러시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조선의 대외 교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조선 1894년 여름이라는 책을 1895년에 출판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를 볼까요?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다. 이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에서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조선의 정크서는 지푸라기로 엮은 듯한 돗자리가 돛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길이 얼마 조악한 나무판으로 건조되었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등대도 없다는 내용들. 그런 것들 있고요. 오물 한가운데 살면서도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특징이라 합니다. 특이한 점이. 그런 내용들도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조선 1894년 여름이라는 책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많이 되시고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상황 인식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들, 동학 농민운동과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